여러분 또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 강성길 문학TV 제23화는 권력지향적인 여자의 사치와 방탕, 서태후 이야기인데요. 중국의 4대 악녀 중에 마지막 인물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서태후와 카트린이라고 하는데, 카트린은 프랑스의 왕비로서 이 주요 인물들을, 정적들을 독살했다고 알려진 악녀입니다. 여기는 이제 서태후의 그 모습이고요. 서태후가 이제 후궁으로 간택해 들어가는 과정, 그리고 원래 서태후 이름이 자이였죠. 자이가 출세 가도를 달리는 과정, 그리고 정권을 잡아가서 결국에 자기의 아들과 조카와 손주까지 황제로 세웁니다만은 다 폐위시키고 죽이고 그럽니다. 그리고 서태후는 무엇보다도 사치로 유명하죠. 이렇게 음식, 100가지가 넘는 음식, 그리고 손톱에까지 비치를 이렇게 보대를 타는 그 모습입니다. 서태후는 이제 19세기 인물로서 청나라의 9대 황제였던 한풍제의 황후였죠. 그리고 동치제의 친어머니, 광서제의 큰어머니, 선통제의 큰 친할머니, 젊었을 때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서태후라는 이름은 이 서태후의 처소가 자금성의 서쪽에 있었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고 보통은 자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서태후가 태어난 그 지역은 여러 설이 있습니다만은 여기는 이제 안희성 그 지도고, 서태후는 말단 관리의 딸로 태어나서 어려서는 제법 유복했으나 아버지가 누명을 쓰고 화평으로 세상을 떠난 뒤로는 가세가 기울어서 허드렛 일로 생계를 꾸려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청나라의 8대 황제 도강제가 죽고 한풍제가 즉위하면서 후궁을 간택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때 이제 후보에 올랐던 자인은 북경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한문을 조금 알고 그림, 장기, 옷 제작, 수 놓는 기술도 여기서 익히게 되고, 만주족이었기 때문에 전족, 소녀의 발을 자르지 못하게 하는 악습이 있었죠. 전족은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1850년 봄에 자인은 한풍제의 눈에 들어서 후궁으로 간택이 됩니다. 자인은 그렇게 뛰어난 미인은 아니었다면 자태는 기품이 있었다고 그래요. 키도 150cm를 겨우 넘는데 머리 장식 같은 것 때문에 실제보다는 커 보였고, 피부는 좋은 편이고 두 손 부드럽고 이렇게 하얀 치아와 반짝거리는 눈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그 간택 과정에서 표현력이 풍부한 눈빛으로 한풍제의 마음을 사로잡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추측이 되고, 그러나 당시 그녀의 얼굴을 본 태후는 성질이 굉장히 거세겠다 이렇게 평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는 자금성의 모습이죠. 자이와 한풍제인데 애초에는 가장 등급이 낮은 궁녀였어요. 후궁이었는데 4명의 궁녀가 그녀에게 딸렸고 하루 3kg의 고기가 제공이 됐습니다. 이 한풍제는 원래 조산아로 태어났기 때문에 건강이 좋지 않았던 데다가 말을 타다 떨어져서 다리까지 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방사를 좋아해서 후궁이 19명에 이르렀는데, 바깥 여자들을 자금성이 아닌 여름궁전, 원명은 이렇게 몰래 데려와서 바람을 피우고, 때문에 2년 가까이 자기에게는 특별한 애정을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가 어떻게 해서 출세를 하게 됐을까요? 입궁을 함께했던 정황후의 도움도 있었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부른 이러한 일로 한풍제의 관심을 받아서 의입이라고 하는 5급으로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최순이라고 하는 이 원자를 나중에 이제 동치제가 됩니다만, 이 아들을 낳음으로써 일약 1급 의귀비의 책봉이 됩니다. 이 자리는 정황후 다음가는 내명부의 제2인자 자리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인은 한풍제, 황제에게 전심전력 다해서 정성을 하느라고 아들인 제순의 양육을 포기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동치제가 어머니하고 대립하게 되는데요. 여세를 몰아서 자인은 18살 여동생을 황제 이복 동생과 결혼까지 시킵니다. 여기는 25살 때 서태후 복원된 그림이고 여기 한풍제고 그의 아들인 동치제입니다. 이건 드라마 사진이고요. 자이가 어떻게 해서 서태후로 등극하게 됐을까요? 1860년 제2차 아편전쟁으로 인해 서태후는 열하 지역으로 피난을 떠나는데 한풍제는 영국과 프랑스에 거액의 배상금을 지불하고 영토도 떼어주고 그나마 북쪽 지방은 러시아에 점령되자 화병으로 죽게 됩니다. 이때 한풍제는 최측근 8명에게 5살 제순이 왕위에 오르게 하고 혹시 서태후가 조종을 어지럽히면 처형하라 이런 밀명을 내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10대 황제로 동치제가 이렇게 등극을 했지만은 자기에게는 실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새 황제의 공식적인 어머니도 아니었죠. 왜냐하면은 공식적인 어머니는 그 정황후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태후가 이렇게 다투게 되자 섭정단에서 묘책을 내기를 두 사람 모두에게 황태후라는 칭호를 주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금성의 동쪽에 동태후가 있었기 때문에 동태후, 정황후겠죠. 서쪽에 서태후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있었기 때문에 서태후라 이렇게 불리게 됐다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동태후 사진 그림이고요. 서태후가 신유 정변이라고 하는 일종의 쿠데타를 일으킨 것은 자, 동태후, 서태후 두 여인에게 공동의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8명의 고명 대신입니다. 왕의 유언을 받은 대신들인데 이때 서태후가 묘약을 쓰기를 모든 칙명에 서태후와 동태후의 인장, 도장이 들어가야 한다. 이런 조항을 삽입시켰어요. 그리고 공친왕, 한풍적 이복 동생을 동명으로 삼았는데 이 공친왕 같은 경우는 성품이 고결하고 착해서 욕심이 없었습니다. 고명 대신의 지도자인 숙수는 대리청정까지 맡을 정도로 아주 권력이 대단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숙순을 갖다가 단두형으로 처결하고 정친왕과 이친왕 8명의 대신들 가운데 이 사람들은 비단천으로 자결하도록 명령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른 사람은 방면 조치를 하는데 결국 3명의 목숨만 빼앗고 정권 탈취에 성공한 일종의 신유정변이 쿠데타가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로 앞으로 모든 국사는 두 황태후가 친히 결정하실 것이라고 하는 황제의 칙령이 내려진 거죠. 서태후 아들인 동치제가 결혼을 하는데 10대 황제인 이 동치제는 학문에 무관심을 했기 때문에 스승인 옹동화가 이 학자가 일기에 엄청난 분노를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두 태후가 울음을 터뜨릴 정도로 학업이 엉망이었다는 거죠. 10대에 이른 이 동치제는 방사의 즐거움에 빠졌는데 젊은 학자인 그 왕경기와 함께 창녀를 찾아다니고 남자 창녀죠. 당시 중국의 남창들입니다. 동성애죠. 오늘날로 말해. 이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황실에서는 수백 명 중에서 몽골 출신의 10대 손인 가순이 황후로 이렇게 간택이 됐는데, 아니네, 여기는. 용모가 아름다운 가순을 황제와 동태후는 흡족해 했지만 서태후는 이 가순 집안에 자기가 죽인 고명 대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태후는 육품 관직 관리에 따른 부차를 마음에 들어 했는데 결국 아들의 호소에 밀려서 가순을 황후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이 가순에게는 슬하의 자녀가 없었어요. 대신에 부차에게는 황제의 두 번째 배우자로서 해비라는 칭호를 내려주었습니다. 동치제의 바람기는 끊임이 없어서 첫날 밤 신부인 과순에게 당시를 암송해보라. 당나라 시 200과 두보가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냉담했습니다.
가순과 봉수의 딸 3명의 후궁들은 결국 고독한 한평생을 보낼 운명에 처해졌는데요. 1873년 가을 황제는 원명원을 재건하겠다고 하는 칙령을 내리는데 그 명분은 뭐냐? 두 태후가 은퇴한 후에 거주할 공간을 마련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태후가 이 일에 열광을 했습니다마는 결국 황제는 자기의 거처를 먼저 만들라고 지시를 했는데 그 의도는 뭐냐면 홍등가를 차지하다는 일에 불편이 없도록 너에게 불편하니까 밖에 나가지 않고도 자유로운 성적 모험을 염두에 두었지 않은가. 여기에 이제 여자들을 불러서 놀자 그런 뜻이겠죠. 그러자 이제 복구공사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게 되고 황제가 지나치게 연극 감상에 몰두한다거나 정부를 태만해한다거나 밤에 미복, 평복장을 하고 외출하는 이런 일들이 거론이 되자 공사 추진하기가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이때 이제 황제는 자금성 서쪽에 있는 성원에 눈길을 돌리게 되는데 그래서 결국 공사를 시작해서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늘날에는 이게 중난하이라고 그래서 공산당 최고의 간부들이 모이는 비밀 장소가 돼 있습니다. 결국 황제는 천연두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지금은 인류사에서 없어진 전염병이지만 방글라데시 소년 1973년 아주 흉악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동치제가 이제 죽게 되자 두 태후가 국정을 맡아달라 이렇게 탄원이 서가 올라오자 서태후는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동치제가 19살 때 이제 사망을 하자 서태후가 독살했다는 주장이 있지만은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동치제가 천연두가 아닌 매독으로 사망했을 거다. 매독 환자들 괴사하지 않습니까? 살이. 주장에는 일리가 있다. 워낙에 이제 이렇게 여자들을 밝히고 있으니까요. 황제가 죽자 황제의 놀이 친구였던 왕경기는 궁중에서 추방되고 함께 다녔던 한관들은 매질하고 유배를 보냈습니다. 이때 가순 황후의 친정 아버지 승기가 딸에게 음식통을 보내왔는데 열어보니까 빈 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곡기를 끊으라 이렇게 해석을 하고 황제가 죽은 지 70일 만에 가순 황후는 스스로 굶어서 자결을 하게 됩니다. 이 일에 대해서도 서태후가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상속자를 임신한 가순 황후를 살해했다는 주장이 있지만은 역시 객관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차기 황제로 동치제의 다음 황렬에서 간택을 하게 되면 섭정을 동치제의 황후가 맡기 때문에 여기에 생각이 미친 석태후는 동치제와 같은 학렬 가운데서 가장 어린 황족을 선택했는데 바로 여동생의 아들이자 자기의 조카인 제첨이었습니다. 광서제라고 하는 11대 황제로 제첨을 올리고 나서 이 서태후가 수렴청정을 하게 됩니다. 자기 아들이 이렇게 황제로 낙점이 되자 아버지인 순친왕은 방바닥에 계속 머리를 젓다가 기절할 정도로 발작을 일으켰는데 그 까닭은 뭐냐면은 먼저 난 아들이 죽고 난 후에 하나 남은 제천마저 잃어버릴지도 모른다고는 공포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어찌됐거나 이 어린아이는 몇 가지 의식을 거쳐서 황제 자리에 오르는데 그가 바로 광서제입니다. 광서제가 옹동화에게 학문을 배울 때는 서태후가 직접 수업을 참관하고 서태후 앞에서 광서제는 공부한 내용을 암기해야 했습니다. 서태후는 자기의 또 다른 조카 정분을 광서제의 항우로 간택하고 두 후궁도 직접 선발합니다. 이렇게 서태후가 사사건건 간섭하자 이 성인이 된 광서제는 이렇게 반감이 일어나게 되고 이 무렵에 이제 동태후가 갑자기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역시 또 서태후가 독살했다는 주장이 있어요. 이때는부터 이제 정치는 완전히 서태후의 동무대가 되는데요. 서태후는 11대 황제 광서제도 유폐시켜서 자기가 직접 이제 섭정으로 나서게 되는 겁니다. 서태후가 얼마나 잔인하냐면은 죄인의 옷을 벗긴 후에 그물로 몸을 조여매고 그물코로 붉어지는 살을 단도로 계속 도려내서 죽이는데 1000번을 버티면은 그 사형수가 석방이 되는 겁니다.
매일 남자를 한 명씩 골라서 음란한 밤을 보낸 후에 머리만 내놓고 땅에 묻어버리는데 왜냐하면은 아마 자기의 치부를 발설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있고 두 번째는 실증이 나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꼼짝 못하는 이 불륜남의 두피에 칼집을 내서 이 무시무시한 수은을 끓여가지고 상체에 들이붓습니다. 365도까지 올라가는 이 금속 액체, 금속성 액체죠. 수은이 피부 밑으로 흘러 들어가면 이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가죽을 땅속에다 남겨놓고 근육 덩어리만 밖으로 뛰어나오는데 그만큼 격심한 고통에 몸부림치다가 죽는다는 겁니다. 서태후는 나이 많은 태감에게 대소변을 강제로 먹여서 죽기도 했는데요. 서태후입니다. 8살 딸에게 대소변 먹인 부부에게 징역 30년을 확정할 정도로 굉장히 무시무시한 사실은 이게 죄입니다. 서태후의 또 사치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국방비를 빼돌려서 사치 향락에 사용해서 청나라가 결국에 모든 나라한테 지지 않습니까? 한 끼에 128가지 음식을 냈는데 이게 백냥인데 중국 농민 한 사람의 1년치 식비고 농민 1000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수준이고 오늘날 우리나라 물가로는 약 8천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한 끼에. 또 서태후는 절대 같은 음식을 3번 이상 먹지 않는데 여기에 대해서 좋아하는 음식을 알지 못하게 해서 독살의 우려를 피하려고 했다. 이런 설도 있긴 합니다. 관상용, 보고 그냥 많은 음식으로 호화스럽게 차려내서 어, 그냥 버리는 건데 이런 식성을 간파한 환관들이 요리사들과 짜고 횡령을 하는데 다시 말하면은 관상용 요리가 뭔가 이걸 파악해 두었다가 이 요리들을 상한 티가 나기 직전까지 재활용해서 상에 올리고 그만큼 이제 그렇게 되면 부식비가 나오면 그걸 착복했다는 거죠. 서태후는 제비죽과 상어, 지느러미 요리 같은 삭스핀이라고 이 고급 요리를 좋아했는데 서태후가 전용 열차로 지방에 갈 때는 16칸 중에 4칸이 주방이었고 요리사만 50에서 100명이 동원이 됐습니다. 피난 생활 중에 서태후의 백성들이 먹던 옥수수빵을 누군가 대접한 일이 있는데 이거 아직도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자금성으로 돌아온 서태후가 그 빵을 만들어 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서 올리니까 입맛이 이미 고급스러워진 서태후에게 그 빵이 맛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요리사들은 원래 빵에다가 견과류와 설탕을 첨가해서 내왔는데 그게 바로 오늘날 우어토다 이런 설이 있고 아니 그 이전부터 이 음식이 있었다 이런 설도 있습니다. 사치, 옷이 그 3,000벌이 넘고 옷박스가 700박스가 넘는데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갈아입고 살았습니다. 옷이나 벗은 신발을 만드는데 매년 3,000명이 동원돼서 1만 양 이상이 들었으며 한 번 사용하면 버렸다고 합니다. 심지어 일회용 목욕 수건조차도 술을 놓은 것만 사용을 했고 특이한 보석은 환관들이 자물쇠로 채우고 지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일부는 서태후 무덤에 매장이 됐습니다. 서태후는 비치, 진주를 좋아해서 팔찌와 반지를 이렇게 비치로 만들고 손톱에까지 비치 보호판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이게 비치죠. 비치 허갑투, 손톱 덮개, 머리 장식, 망토, 식기들과 악기들마저 비치로 만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외모 관리에 유독 집착한 이 서태후는 새똥으로 만든 옥용산이라고 하는 화장품으로 세안을 했고 꽃과 약재로 목욕하고 피부 미용을 위해 진주를 갈아 먹었다. 늙어서는 건강하고 젊은 산모를 불러서 매일 신선한 모유를 먹었는데 산모는 무릎을 꿇고 서태후에게 저질 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존엄성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게 했다는 거죠. 환관을 궁전 밖으로 내보내서 요즘 유행하는 헤어스타일을 보게 한 다음에 그걸 참고해서 매일 색다른 헤어스타일을 선보였다. 나이가 들어 탈모가 심해지자 머리카락이 더 집착하게 됐는데
머리카락을 손질하던 궁녀가 조금만 실수해도 매질을 했고, 그럼에도 60대부터 머리카락이 거의 남지 않게 되자 정수리에 꽃을 꽂고 가발을 썼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태후가 청나라 9대 한풍계 황후로서 이렇게 쿠데타 비슷한 걸 일으켰다. 그래서 정권을 잡게 됐는데, 이렇게 과순황후라든가 광서제라든가 동태후가 죽을 때마다 그 뒷 배경으로 서태후가 늘 등장합니다. 그만큼 악녀로 이렇게 인상 지워졌다는 얘기겠죠. 서태후의 잔인성과 사치, 외모 관리에 대한 얘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강의는 복숭아꽃 성은 공정한가라고 하는 제 장편 소설과 이나미 리츠코의 유쾌한 에피큐리안들의 즐거운 우행, 이런 책들을 참고로 했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강성열 철학TV도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